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수권과 기권 두 개를 모두 다 해야 돼요. 오늘로써 지구과학은 전 단원이 마무리될 거고,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면 과학의 모든 영역이 정리가 끝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인 31일에는 선생님이 시작을 끊을 텐데 중등 심화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는 내가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풉니다. 심화 문제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발표하면서 풀어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 중등 심화 수업했다고 집에 가서 책 딱 덮고 그러지 말고 복습하시고, 이번에 어제 일요일에 면접 대비해봤지만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많죠. 내가 중등은 완전 다 아는데 해도 대답을 못하는 게 너무 많지. 그래서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해수 파트를 할 건데, 우리가 수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수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수권이죠. 근데 이 물은 모든 물이 맞아. 이 물이 고체, 액체, 기체 하며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얘는 기권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에서 강수가 형성이 되고, 또 뭐야?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수증기와 같은 기체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기 덩어리들이 되고, 이것들이 이동하면 뭐가? 바람이 불죠. 바람 왜 불어? 기압차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권은 기상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기권에 수증기는 포함되어서 물 중에서 수증기는 제외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는 뭐가 있어요? 해수가 있고 육수가 있죠. 바다에 있으면 해수, 육지에 있으면 육수. 근데 바닷물을 어때? 짜지. 그렇지만 육지의 물은 안 짜지. 그래서 담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담수, 짜지 않은 물이라서 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권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해수가 97.5%를 차지하고요. 이 담수가 그러면 2.5%를 차지하는데, 이 담수 중에서 1.7%를 차지하는 애가 누구다? 빙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음으로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수, 강호수와 같은 하천수인데, 자, 우리가 먼저 양적으로 따지면, 존재하는 양적으로 따지면 빙하가 제일 많고 지하수가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빙하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빙하는 얼음이지. 얘들아, 눈도 고체고 빙하도 고체인데, 눈은 밟으면 발이 푹푹 빠지는데 빙하 얼음 위는 그렇지 않아. 뭐의 차이야? 둘 다 고체인데. 오래. 눈이 오래 있으면 녹지 뭐 이렇게 단단해져요? 뭐야? 치밀해지는 거죠. 왜? 굳어져서. 빙하가 형성이 되려면 빙하 전 단계가 뭐예요? 빙하가 형성되기 위한 빙하의 전 단계가 만년설이거든. 만년설은 만년 동안 녹지 않는 눈, 만일년째 녹지.
맞나? 아니지. 모든 기간 동안 녹지 않는 눈이 만년설이에요. 그럼 만년설이 쌓일 때 봐봐. 처음에 눈이 내렸는데 안 녹았어. 근데 또 위에 눈이 또 내려. 그럼 그 위에 눈이 또 내려. 그럼 밑에 있는 눈은 어떻게 돼? 위에 놓인 눈에 의해서 눌려지지. 이게 뭐야? 태정암에서 말하는 다져짐 작용. 다져짐 작용이 일어나면 태정물에서도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공극이 줄어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같은 데도 표면은 눈인데 아래가 빙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빙하는 대륙빙하와 산악빙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륙빙하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대륙에서, 대륙이라는 말은 지면에서 생긴단 말이거든. 지면에서 빙하가 생길 정도로 차가운 곳은 고위도 지역이고 산악은 높은 산을 말하지.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떨어져서 응결하고 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산 지역.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지역과 높은 고도인 지역. 그럼 이걸 다른 말로 고산 지역 하면 고산 지역이 모두 빙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높은 고도에 있는 위치. 그래서 이게 고위도인 아이와 고도가 높은 건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왜 높은 고도에서는 얼음이 얼 수 있냐? 나중에 투 한 사람도 있고 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기권에서 봤을 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좀 이따 할 거지만 올라갈 때 온도가 낮아지는 기층도 있고 높아지는 기층도 있었잖아. 근데 대부분의 공기는 지표 부근에 모여 있거든. 근데 그 지표 부근에 모여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그래서 100m당 1도씩 낮아질 때는 건조한 공기, 포화가 안 된 공기. 그렇지만 어느 순간 포화가 되면 100m당 0.5도씨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가 8,000 몇백 미터인데 그냥 8,000m라 치면 적어도 몇십 도가 떨어지겠죠. 만약에 건조 공기라면 80도씨가 떨어져야 되지만 중간에 올라가면서 포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모두가 1도씨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4, 50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눈이 내릴 수 있고 눈이 얼 수 있는, 눈이 다져져서 빙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지하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원으로 많이 활용해요. 우리가 하천수도 자원이고 지하수도 수자원이죠. 근데 양이 누가 더 많아요? 지하수가 더 많지. 근데 이 지하수의 특징은 첫 번째 뭐다? 강수 현상에 의해서, 강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때? 간단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빨래할 때 지하수물, 우물물 같은 걸로 빨래하면 센 물이라 비누가 녹지 않거든요. 근데 간단한 작용을 하면 지하수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지? 근데 바닷물 식수로 사용하는 건 과정이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한참 기장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만들어낸 물을 공짜로 막 나눠줬거든. 여러분들 받은 적 있어? 선생님 받아봤거든. 근데 먹기가 좀 찝찝해. 얼마나 이 공정이 제대로 소화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바닷물이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 근데 이걸 담수화를 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마시기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바닷가에서 놀다가 발 씻는 용도로 썼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사용하기에는 인식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는 간단한 처리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막 파내면 지하수가 채워지는 것보다 사용하는 속도가 빠르지. 그럼 어떻게 돼? 지하가 비게 되죠. 그러면 우리 두꺼비 집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손을 딱 뺐어. 두꺼비 집이 잘 있지. 그러다가 어디가 무너져? 옆이 무너져? 위가 무너져? 위가 퐁 떨어지죠. 왜?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중력이 땡기면 얘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면적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지하 공동에 의해서 싱크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당연히 싱크홀이 뭐 우리 도시 한가운데서도 싱크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 그런 것들은 지하수 때문은 아니고 건물을 짓거나 하면서 지하 지반을 다지고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짓는 곳은 잘 하는데 주변의 환경을 정비를 안 해놓기 때문에 흙이 흘러내리거나 하면서 표면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파기는 쉬운데 관리를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돼? 표면에서 많은 오염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되겠죠. 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돼요. 하천수는 전체의 뭐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사용은 하천수가 제일 많고 빙하는 거의 사용이 안 되죠. 그죠? 됐습니까? 자, 해수의 해수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할 건데 해수에서 첫 번째 수온의 분포. 수온 분포를 보면 여기가 수온이고 여기가 수심이라고 하면 깊이가 들어가면 맨 처음에 표면의 수온은 어때? 수온이 높아 낮아? 높겠지. 왜 높을까? 여기에 수온이 높은 이유가 뭐야?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면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래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다에서 파도 타고 놀 때 만약에 바다에서 잠수한다고 조금 머리를 집어넣고 있으면 어때? 몸이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죠. 출렁거리면서. 그죠? 근데 스노클링이 아니지. 스킨스쿠버를 해서 산호를 보러 조금 더 내려가면 그때는 몸이 막 출렁이지 않아? 잔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바람은 어때? 많이 불지 않아. 그지? 그런데 어쨌거나 바람이 불면 섞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깊이까지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다가 태양빛도 도달하지 않고 바람의 영향도 안 가면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 맨 위층은 바람에 의해 혼합되는 혼합층, 중간에는 수온 약층, 밑에는 깊은 곳에 있으니까 심해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니까 수온이 어때? 수온이 일정하죠.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람이 두 가지 때문에 바뀝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계절에 따라 바뀌죠. 여름에 바람이 강해요? 겨울에 강해요? 겨울에 칼바람 불면서 춥지.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혼합층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볼 위도에 따라 다르죠. 왜? 무역풍, 편석풍, 극동풍 부는 바람이 다르죠. 근데 수온 약층은 이 약이 무슨 약자냐면 뛰놀 약이에요. 뛰논다는 얘기다. 어떻게? 급격히 수온이 떨어지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근데 수온이 봐봐. 아래쪽에 수온이 낮고 위쪽에 수온이 높으니까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면 섞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하면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정하니까 어떻게 안 움직이지? 그럼 얘네들 위아래에 혼합층이랑 그러니까 심해층 사이에서 얘가 수온약층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심해는 물질도 잘 안 오고 에너지도 안 오는데 깊지. 자, 심해층도 어떻다? 깊이에 따른 수온이 어때? 수온이 일정해. 근데 이 수온이 일정한 이유가 뭘까? 자, 이 수온이 일정한데 이 수온이 일정할 때 심해층은 깊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래쪽에 있을수록 매우 큰 밀도를 가집니다. 무거우니까 아래에 깔아앉았겠지.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그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봤으니까 이 지금 그래프가 중위도 지역의 그래프라면 조금 더 기온이 높은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겠지. 맞아. 근데 적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 중위도가 많이 불어? 중위도가 편서풍이 세지? 그래서 이 혼합층이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수온 약층으로 연결돼서 심해층으로 가면 심해층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요게 저위도 지역이다. 근데 고위도 지역은 어때? 표면에서 아까 얼음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매우 낮겠죠. 근데 표면이 온도가 낮아서 그냥 이렇게 고위도 지역. 그래서 고위도는 여기 아까 밀도가 매우 큰 해수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고위도에서 이 온도는 약 몇 도? 약 4도C 정도, 약 4도C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최대인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밀도가 매우 큰 밀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큰 밀도의 해수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심해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온의 분포를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직 분포를 나타냈지만 만약에 여기 0도, 90도 N, 90도 S 이렇게 하면 60, 30, 30, 6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중위도가 혼합층이 더 깊고 이 좀 그림이 별로네. 자, 중위도가 혼합층이 훨씬 더 깊고요. 수온 약층도 그러면 깊어야겠죠. 그럼 여기가 혼합층, 여기 중간이 수온 약층. 그러면 고위도 지역,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은 뭐밖에 없어요? 심해층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표층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혼합층이 적도 지역보다 중위도 지역이 훨씬 깊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전 페이지에 남아있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제 해수에서 중요한 수온의 연직 분포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또 다른 두 번째는 염분입니다. 염분. 염분을 하기 위해서 염류를 하면 염류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죠. 근데 누가 있어요? 녹아있는 물질이? 가장 많은 게 NaCl, 압도적으로 많고 두 번째가 MgCl2, 그 다음이 MgSO4 이렇게 해서 쭉쭉쭉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Na, Mg 이런 양이온들은 어디서 와? 어디서 와?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OC알페가나크마 하면 OC는 주요 조암광물. 조암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게 조암광물이고 그 중에서도 규산염 광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규산염 광물은 기본 구조가 SiO4 사면체니까 Si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지. 그러니까 OC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Si 얘네들은 무조건 모든 광물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알페가나크마 이 6가지들은 광물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시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 식으면서 지각이 만들어졌고 부피가 줄어드니까 틈새가 생겨서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고 그것들이 비를 만들어서 원시해양을 만들 때 이런 양이온들은 원시 지각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염소나 황산이나 이런 이온들은 어디에서, 음이온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육지에서만 화산활동을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바다 밑에서도 했거든. 그래서 해저 화산활동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염류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염분이잖아. 근데 이 염분은 바닷물 얼마? 1kg에 녹아있는 누구? 염류의 총량이에요. 염류들의 양은, 총량은 g으로 나타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염분을 나타낼 때 염분은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분의 염분이 아니지 염류들이죠.
염류의 총량. 총량은 얼마야? 그램이지. 그럼 킬로그램과 그램 몇 배 차이야? 1000배. 1000배니까 곱하기 1000을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 곱하기 1000 하면 퍼밀 단위죠. 근데 지구과학에서 이제 퍼밀 단위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1000분의 1 단위를 나타내는 걸 PSU라고 얘기합니다. Practical Solidity Unit.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다마다 염분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psu예요. 근데 이걸 하는 것보다 쌤이 지금 중요하게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죠. 자, 염분의 비가 일정하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염분이 다르더라도 염류 사이의 비가 일정하대. 아니, 염분이 일정하다면 염분비가 일정하다면서 왜 염류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30psu의 바다가 있고 40psu의 바다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자, NaCl의 양이 A 바다에서는 24g인데 B 바다는 모르겠어. 그럼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염분비가 곧 염류비와 같다. 그래서 30대 40은 24대 X 해서 X가 몇 그램? 32g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NaCl과 MgCl2 뭐야? 염류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NaCl과 MgCl2를 보면 NaCl은 24g인데 MgCl2가 3g이다. 이러면 Yg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얘도 첫 번째처럼 30대 40은 3대 Y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염류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NaCl 대 MgCl2가 항상 일정해야 돼. 모든 바다에서. 그래서 얘가 24대 3이 뭐? X가 32대 Y여야 되니까 얘가 38에 24니까 8대 1이죠. 그러면 8, 4, 32니까 Y는 얼마? 4g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빈칸을 하나씩만 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염류들 여러 가지를 주고 네모칸을 여러 개를 주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쌤이 연한 색과 진한 색으로 했더니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우리나라 해수에서 자, 근데 우리 아까 바닷물과 담수가 있으면 그 담수에 사용해서 우리가 자원으로 쓸 때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농업용수가 1등, 두 번째가 하천 유지용수가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가 생활용수, 네 번째 마지막이 공업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이 발달한 현대 사회이지만 농경은
인간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산업이라 아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 용수가 1등으로 많고요. 공업 용수가 제일 적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염분을 했으면 우리가 세 번째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뭐야? 조석현상. 자, 조석현상은 뭘 말해요? 아침 조, 저녁 석. 아침, 저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한다. 이 조석현상은 지구, 달, 태양 이 위치 관계에 영향을 받는데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해수면의 뭐가 높이가 달라지는 게 조석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조수, 간만의 차이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조수, 간만. 왜냐하면 조수는 조석현상에 의해서 이동하는 바닷물을 말하거든. 근데 그것들이 해안 쪽으로 밀려오면 밀물, 먼 바다로 빠져나가면 썰물이 되지. 그럼 밀물이 될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만조. 썰물이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서 간조. 그러니까 조수, 간만, 간조와 만조의 차, 해수면의 높이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는 만조와 간조 사이의 해수면의 높이 차입니다. 근데 이 높이 차가 최대일 때도 있고 이 높이 차가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가 생기는데 최대일 때를 우리가 사리, 최소일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지만 달의 인력이 좀 더 큽니다. 가까워서. 그러면 사리는 사기나 망처럼 이 세 개의 지구, 태양,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렇지만 조금은 상현이나 하현처럼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90도 각을 이룰 때입니다. 나중에 G2에서 배우겠지만 조석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러 힘의 합력으로 생기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위치한 쪽만 해수면이 만조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만조가 되거든. 그래서 높이차가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가 있는데 이 조석현상의 주기는 12시간 25분입니다. 우리 천체할 때 달이 매일 50분씩 늦게 뜬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총 24시간 50분인데 이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두 번 생기거든. 그러면 2회 하면 1회는 얼마? 12시간 25분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런데 이 조석현상의 주기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자 이봐 여기 높아진 쪽이 만조겠죠. 낮아진 쪽이 간조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최대일 때 사리, 최소일 때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찾아보면 자 위에 최대, 밑에 최소 아니면 위에 최대, 밑에 최소 이 정도면 이거는 사리겠죠.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최대니까. 근데 조금은 만조도 작은데 간조도 낮아. 그 높이 차가 되게 조금밖에 안 되죠.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겠나? 사리와 조금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12시간 25분의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니까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 해서 요걸 주기라 하거나 요걸 주기로 하니까 2회여서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최대일 때, 자, 이봐. 최대일 때 사리가 여기 두 번 나타나잖아. 그럼 여기가 사기면 여기가 망이겠죠. 그러면 최소인 때도 두 번 나타나니까 여기가 상현이고 여기가 하현이니까 한 달에 이렇게 여러 번이 나타날 수 있어. 사리와 조금이 두 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삭, 상현, 망, 하현으로 위상이 변하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저거 쪼삣쪼삣하게 한 건 뭐야? 하루의 해수면의 높이가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수권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안 적었나요? 우리 기권에 할 게 좀 많거든요. 다 적었나요? 자, 다음에 볼까요? 이제 우리가 수권이 끝났고 기권을 봐야 합니다. 힘들죠?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권이에요, 기권. 기권은 뭘 말해요? 이 기권은 지표에서부터 높이 1000km 영역까지를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편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1000km라는 맥스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1000km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나요? 외권이 되겠죠. 우주가 되니까. 지구의 기권을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기권의 연직 기온 분포.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그지? 이게 기온이고, 아이고, 여기에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요렇게 됐었죠.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왔나?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가 11km. 여기가
50km, 여기가 30km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야? 대륙, 권, 계면. 여기가 성층, 권, 계면. 여기가 중간권, 계면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기울기를 가진 이 두 층. 이 두 층은 대류가 일어나죠. 뭐다? 불안정한 층이에요.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두 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한 기층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맨 아래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누게 되죠. 맞나요? 여러분들아 설명 듣고 있지? 이거는 중3 1학기 내신 때입니다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죠? 안 했던 사람들은 시험 범위가 막 뒤죽박죽이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으면서 정리를 해서 내신을 칩시다. 자,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도 일어나고 수증기도 있기 때문에 뭐가?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밑에 기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기온이 높은 이유는 뭐다? 아까 해수 표면에서 수온이 높은 이유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었죠? 여기 기온이 높은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가열이 되면 가열된 지표면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걸 받아서 이 부분은 따뜻해지는 겁니다. 맞죠? 맞나요? 자, 그러면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은 얼마?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자, 이 오존층의 역할은 뭘까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차단한다는 건 흡수한다는 거죠. 근데 왜 유해한일까? 이 유해한 자외선은 파장이 짧죠. 맞아.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커. 인간에게 피해를 주거든. 맞죠? 그래서 파장이 더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 차단하기 위해서 흡수한 이 열을 가지고 무슨 상태를 유지한다?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강의실 안에 사람이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 그대로 유지돼. 이거는 정적 평형이에요. 변화가 없으니까 평형이지. 근데 영민이랑 민혁이가 나가고 또 다른 2명이 들어와. 변화가 있었지만 총 인원의 수는 변화가 없죠. 이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동적 평형은 왜 일어나냐면 이 오존층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아서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 2개로 깨어지기도 하고요. 깨어진 산소 원자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 오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또 오존이 자외선을 쬐면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로 나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유해한 자외선인 고에너지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 양이 비슷하니까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표에는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요. 들어오죠. 여러분들 선생님도 아침에 선크림 발랐거든. 선크림의 정식 이름이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러면 지표에 도달 안 하는데 자외선을 왜 차단해야 되냐? 여기에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했다 했고 그냥 들어오는 지표로 들어오는 이 지표에서의 자외선은 해봐야 뭐 새까맣게 타고 얼굴에 김이 생기고 너무 타면 점 생기고 이런 정도지 인체에 해를 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구멍이 나면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로 들어오게 되면 피부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죠.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표에도 자외선은 도달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중간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간권에는 유성이 생기죠. 유성이 뭐야? 유성은 뭐 지구 중력권 밖에 있던 물질들이 지구 주변을 지나가다가 지구 중력장 내로 유입이 되면 지구가 끌어당기죠. 그래서 타게 되는 게 유성인데 왜 10권에서는 유성이 안 생기고 중간권부터 유성이 생길까? 뭐 때문에? 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하지. 우리 대기권의 기온 변화도 하지만 압력 변화를 보면 지표 부근에서는 압력, 기압이 매우 크게 변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 같은 높이를 올라가더라도 기압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누르는 힘이 기압이니까 공기가 어디에 많다? 지표 부근에 많다. 지구의 대기를 1000km 높이라고 하면 대륙권 내에 공기가 제일 많으니까 11km니까 약 100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이 11km, 맞나? 100분의 1이죠. 근데 11km, 10km에 대한 10분의 1인 1km 이내에 공기가 가장 많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표 부근에 공기가 가장 많아서 위에는 공기가 희박하거든. 그러니까 대기 1000km 정도에서 1000분의 10, 100분의 1을 남겨놓은 상태까지 오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를 통과하더라도 아직 타지 못하는데 중간권에 도달하면 대기의 밀도가 그나마 높아져서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열이 발생하잖아. 이 열로 외부 물질이 타게 돼요. 그래서 유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유성우가 내렸잖아요. 우가 뭐야? 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유성우면 막 하늘 쳐다보면 비 오듯이 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 유성은 엄청 드문 현상이거든. 근데 1시간당 뭐 10개 뭐 이렇게 떨어지면 유성우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관찰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런
혜성 같은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걔네들이 꼬리를 형성하잖아. 먼지꼬리와 얼음꼬리 이런 꼬리들을 형성하면 거기 물질들이 지구 주변에서 떨어지면 그것들이 들어오면 유성을 만드는데 너무 큰 게 들어왔어. 대기를 다 통과해도 다 녹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지표에 떨어지죠. 그럼 그게 뭐야? 운석이 됩니다. 운석. 타서 없어지면 유성이고 남은 잔해가 지표로 떨어지면 운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열권의 특징은 뭐 있어? 자, 여기 이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잖아. 이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 가까워지지. 그러면 복사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되잖아.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까 유성에서 설명했듯이 열권은 대기가 매우 희박하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더 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나눠 가질 입자의 수가 매우 적거든. 그러면 한 입자당 가져가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 입자는 더 희박해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더 가까워지고 이래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오로라 나타나죠. 이 오로라가 자주 발생한다는 건 뭐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지. 흑점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뭐 자기 폭풍이나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오로라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범위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더 저위도까지도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극지방 근처에서 보이는데 조금 더 밑에까지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로라는 왜 생겨? 지구는 전리층이라는 전리된 입자들이 존재하는 층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태양풍 입자가 들어와서 부딪히게 되면 이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빛 에너지로 방출되면 오로라와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열권에서만 오로라가 일어나? 전리층이 열권에만 있어서? 그렇진 않아. 전리층은 D층, 2층, F1, F2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D층 같은 경우에는 중간권 상부에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오로라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할 정도의 일들이 열권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열권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비행기는 어디로 날아야 되겠노? 비행기 항리로. 성층권 전체에서 날아도 돼? 성층권 전체에 날면 굳이 자외선, 유해한 자외선이 대빵 많은 오존층을 통과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날면 비행기 기체에 엄청난 자외선을 쬐게 되고 얘들아, 델린저 현상이 생기면 뭐야? 위성통신이 방해가 되고 인공위성이 고장날 수 있고 막 이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비행기를 운행해? 아니야. 성층권이 안정한 기층이기 때문에 노란색에 가긴 하는데 이 오존층보다는 아래쪽에서 날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비행기 타고 어떤 궤도로 올라갈 때 계속 기울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다시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는 안정한 기층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그건 대륙권 계면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층이 불안정할 때가 생기지. 난기류를 만나면. 그건 국지적인 현상입니다. 되겠습니까? 기권의 연직 분포 끝났습니까? 다 됐나요? 저 중간 관계면 30kg예요. 80인데 왜 30이 됐지? 여기 50이랑 80. 50에 30을 더해서 80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대기 중의 물이에요. 얘들아, 포화 수증기량이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뭐예요? 근데 그게 특정 조건이 맞아져야 되겠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든지 특정 조건에서 얼마? 공기 1kg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야. 수증기량은 얼마? g이거든. 그러면 공기 1kg의 수증기 그램, 뭐 바닷물 1kg의 염류 그램 비슷하죠? 그리고 용해도 생각해봐.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온도, 여기가 수증기량. 그럼 수증기량이면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램 퍼 킬로그램이 단위여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공기 500g이면 구한값의 2분의 1을 해야 되고 공기 3kg이면 구한값의 3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공기의 양이 수증기량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데 이 노란 선은 포화, saturation이 됐다는 뜻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은 과포화 상태인 거고 그거보다 낮은 곳은 뭐다? 불포화 상태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세 가지 점만 찍을 거예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들을 한번 적어보자. 자, 요렇게 되면 여기에는 X가 들어있고 여기는 Y가 들어있고 이때의 온도는 T, 이때의 온도는 TD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 자, 여기에서 A는 어떤 상태예요? A는 불포화 상태죠. 근데 B와 C는 뭐야? 포화 상태죠. 맞아. 그런데 이 A의 불포화 상태를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어떻게?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지. 자, 온도를 어떻게 낮추면 돼요? T에서 TD까지 낮추고 수증기 공급은 얼마? 그렇게 하면 틀린다.
y-x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단위 그램 퍼 킬로그램 중요하다 했습니다. 맞아. 자, 그런데 이 TD가 문제지. 자, A가 수증기를 이만큼 여기에서 이 두 점들이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잖아. 수증기를. A에서도 x 그램 퍼 킬로그램, B에서도 x 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왜 A에서는 불포화인데 B에서는 포화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TD라는 온도를 TD까지 내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TD라고 쓴 이유는 이게 듀 템퍼레처라 가지고 이슬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슬점의 의미가 첫 번째는 포화가 돼서 더 내려가면 나머지 부분만큼 응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동일한데 포화랑 불포화가 됐으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뭐가 되는?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이 변하지 않고 수증기의 양은 현재 수증기량 그대로인데 이 자체가 포화 수증기량이 되려면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석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상대 습도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을 비교하면 여기에 비율이 퍼센트로 나와서 100을 곱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봐봐. 여러분들 보면 우리 단위가 중요하다는데 왜 안 썼냐면 현재 수증기량도 그램 퍼 킬로그램, 포화 수증기량도 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으로 퍼센트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자, 이렇게 공기가 있어. A 공기, B 공기 누가 온도가 높나요? 이게 흰 선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면 누가 온도가 높아? 여기가 A, 여기가 B야. 누가 온도가 높아? A가 높지.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에서 봤다시피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거든. 근데 여기에 같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봅시다. 지금 수증기량이 이 안에 동일한 양의 수증기량이 들어있어요. 됐나? 이럴 때 이 둘 사이에 포화가 아니지. 이들 사이에 상대 습도를 비교하면 상대 습도는 A와 B 중에 누가 높아요? B가 높지. 왜? 상대 습도에서 현재 수증기량인 분자는 동일하거든. 그지? 근데 포화 수증기량인 분모가 A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B가 더 높아집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 풀 때, 문제 풀 때 맑은 날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 이거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하루 동안의 수증기량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현재 수증기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니까 상대 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이 맺히는 게 새벽에 온도 낮을 때 일어나지, 한낮에 이슬이 맺히진 않죠. 한낮은 포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기가 어렵죠. 왜 그런지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 그것만 하면 돼. 많이 왔어. 다 적었나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몇 번째였지? 세 번째지? 세 번째는 우리가 기단과 전선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기단이 뭐예요? 공기의 단체제, 덩어리. 그렇지만 그냥 단체가 아니고 한지요. 성질이 균일한 공기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라고 해서 우리 강의실이 지금 차고 건조한 상태이지? 그러면 성질이 똑같으니까 공기 덩어리냐? 그렇지 않아요. 기단은 보통 수평 크기가 1000km 이런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성질이 균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래 머물러. 그렇지. 오래 머물고 기단의 발원지라고 하는 기단이 생길 수 있는 장소의 성질이 균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넓은 바다, 넓은 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베리아 같은 넓은 벌판이나 바다 같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발생을 해요, 기단이. 그러면 기단이 원래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그 기단 발원지에 성질을 가지게 되잖아. 근데 그 기단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성질이 바닥면, 지면의 성질이 바뀌면서 아래쪽부터 성질이 바뀌겠죠. 그걸 우리가 기단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보면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그게 복습이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세로로 한번 자르면 왼쪽은 육지가 많으니까 건조, 오른쪽은 바다가 많으니까 다습입니다. 근데 남북으로 한번 자르면 위쪽은 차니까 한랭이고 아래쪽은 남쪽이라 따뜻하니까 온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보면 왼쪽 이 부분은 건조하고 한랭하니까 한랭 건조. 차고 건조해서 추운 때는 언제예요? 겨울이죠. 그래서 한랭 건조는 겨울의 특징이고요. 이때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 더워. 습해. 기분이 나빠져. 여름이죠. 근데 봐봐. 똑같이 남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 다 따뜻해야 되는데 대륙의 연용량이 커요? 바다의 연용량이 커요? 바다의 연용량이 커서 바다는 온도 변화도 적지만 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고온 다습이 됩니다. 언제? 여름에.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온난 건조. 언제? 봄, 가을에. 그래서 여기는 양쯔강 기단.
왜냐하면 요 그 인근에 양쯔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북쪽이니까 한랭하지만 바다가 있어서 다습해요. 언제? 초여름에. 그리고 이거는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초여름까지 다 했는데,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기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적도 기단인데, 적도는 바다가 많아, 육지가 많아? 바다가 많지. 그러니까 고온일 거고, 다습하겠죠. 바다가 많아서 다습한데 적도는 저위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으니까. 근데 얘는 언제? 초가을이나 늦여름이에요. 초가을, 늦여름에 뭐가 많이 발생해요? 태풍을 일으키는 게 적도 기단입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하지? 이미 나 알고 있죠? 꺼지면 말해줘야 돼. 마이크가 안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선이죠. 전선이 뭐야? 전깃줄이야. 전선이 뭡니까? 전선면이 만나서 이 봐봐, 기단이 공기 덩어리잖아. 덩어리는 입체제. 그지? 덩어리는 입체니까 입체 3차원과 3차원이 만나면 경계면이 생기고 이 기단들은 지표 면 위에 있기 때문에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죠. 자, 이봐. 전선은 만약에 이제 공기를 직육면체로 표시해보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이렇게 하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바로 호로록 섞이진 않지.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 경계면이 생깁니다. 이 면이 전선면이에요. 근데 이 기단들은 어디에 놓여 있다? 지표면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면과 전선면이 만나면 가운데 뭐가 생긴다? 교선이 생긴다. 그래서 요 선이 전선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긴 경계면인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 이루는 경계선이 전선입니다. 되겠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맞죠? 자, 전선의 종류를 해봅시다. 전선의 종류에 첫 번째 온난전선이 있고 두 번째 한랭전선이 있어요.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있는데 얘들아, 온난전선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요. 뭔 차이가 있어? 가냐 오냐? 근데 비슷하게 맞았는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지. 무슨 바람이 불어? 편서풍. 어디에서 바람이 분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상현상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은 지면 위에 찬 공기가 있었는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다가와서 와보니까 찬 공기가 있네. 찬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가 가볍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옆으로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게 온난전선이에요. 근데 한랭전선은 반대로 지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왔어. 그래서 와보니까 찬 공기가 있네. 이 따뜻한 공기가 앉아있네. 그러면 찬 공기는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가 뭐야? 지표면이지.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면서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선면이 급하게 생기죠. 그러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니까 구름이 생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얘는 넓게 비가 오고 얘는 좁게 비가 오죠. 근데 봐봐. 아까 우리가 요렇게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동하는 쪽이 앞쪽이고 이동해 오는 쪽이 뒤쪽이죠. 그래서 얘는 전선의 어디에? 앞면. 그래서 우리가 전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선의 전면에 넓은 지역에 뭐가 와? 왜 이러노? 넓은 지역에 보슬비가 내리고요. 한랭전선은 전선의 어디? 얘가 전선의 경계로 뒤쪽이니까 후면. 전선의 후면에 좁은 지역에 뭐가 와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죠. 그러면 이 구름은 층운형이고 이렇게 높이 쌓이는 한랭전선의 구름은 저군형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거의 다 비교가 다 됐어요. 그런데 기온의 변화를 보면 얘는 원래 찬 공기 있다가 따뜻한 공기가 왔으니까 기온이 낮다가 높아지는 거고 얘는 원래 따뜻한 기온이 있어서 기단이 있어서 따뜻했는데 한랭한 기단 공기가 다가왔으니까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압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면 공기가 모여드니까 기압이 높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이 떨어지고 기온이 높으니까 기압이 낮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기압이 높아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풍향의 변화는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고요. 남서에서 북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쌤이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빠르기, 속력. 온난전선은 느리고 한랭전선은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찬 공기는 빨리 가고 따뜻한 공기는 느리게 갈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빠르고 느리다는 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갈 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니까 높이차가 크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한랭한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는 따뜻한 공기를 높이 들어 올리고 찬 공기가 아래로 급한 경사로 파고드니까 높이 차이가 한랭전선이 더 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 더 빠릅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더 할 거 없죠. 강수 형태랑 구름이랑 다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전선이 뭐가 있냐면 회색 전선이 있어. 자, 회색 전선은 앞에서 얘기한 전선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봐봐. 뒤에 온난전선이 오고 앞에 한랭전선이 오면 온난전선 느리고 한랭전선 빠르기 때문에 절대 못 만나죠. 그쵸? 근데 만약에 반대로 뒤쪽에 한랭전선이 따라오고 앞쪽에 온난전선이 있으면 뒤에 오는 한랭전선이 빠르고 앞에 가는 온난전선이 느리기 때문에 결국 합쳐져서 한랭, 온난, 온난, 한랭, 온난, 한랭 이렇게 되는 게 회색전선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정체전선이에요. 전체전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 하기도 했으나 기상청에서 장마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위쪽에 똑같이 다습이지만 북쪽에는 한랭한 공기, 남쪽에는 고온의 공기니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죠. 맞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으니까 여름에 얘가 힘을 쓰고 있었고 그 뒤에 초여름에 오츠크의 기단이 힘을 쓰고 있으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이제 나 차례니까 비켜줄래 한 거야. 근데 오츠크의 기단이 비켜주고 싶어? 안 비켜주고 싶어? 안 비켜주고 싶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한랭한 오츠크의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은 밑으로 파고들고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은 오츠크의 기단 아래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이래서 생기는 게 정체전선. 그럼 정체전선은 한랭과 온난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정체전선이에요. 저 회색과 다르죠. 근데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비가 오는 영역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봐봐. 온난전선의 전면에 많은 비, 한랭전선의 후면에 많은 비. 그러니까 전선을 경계로, 정체전선을 경계로 어디에만? 북쪽만 비가 와요. 맞아? 그럼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정체전선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전국이 비가 내리겠죠. 근데 정체전선이 북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뭐야? 남쪽 지역은 덥고 북쪽 지역은 서울, 경기 이런 데는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체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완벽하게 북태평양 기단의 시대가 오제. 그래서 더워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이 장마 지나면 또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노 하는 게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이지만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츠크의 기단이 물러가고 북태평양 기단이 다가오면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원래 고기압, 저기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고기압, 저기압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고기압, 저기압을 잘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선생님 시베리아 기단인데 왜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해요? 북태평양 기단인데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요? 기단인데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 된 거야. 근데 고기압의 종류는 정체성 고기압이랑 이동성 고기압이 있거든. 겨울이 되면 얘가 여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어서 북서계절풍이 붑니다. 근데 여름에는 어때? 북태평양 기단이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기단이 고기압이 되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니까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부는 계절풍 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봄, 가을엔 어때? 날씨가 좋은가 하면 흐리고 흐린가 하면 좋아지고 날씨가 변화무쌍하죠. 이게 뭐냐면 양쯔강 기단의 고기압처럼 이동성 고기압.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한다. 근데 고기압이라는 건 저기압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값이잖아.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니까 양쯔강 지역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는 저기압이 따라오고 있겠지. 서쪽에서. 그 저기압 옆에 서쪽에서는 고기압이 따라오고 있겠지. 그 고기압의 서쪽에서는 저기압이 따라오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영향을 줄 때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이 영향을 주면 흐리거나 비 오고 또다시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맑고 이런 식으로 날씨 변화가 무쌍해지는 시기가 봄,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왜 저걸 안 지우고 정체전선을 저기 위에다가 그리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3부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온대저기압만 하면 끝이 납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나눠준 문제를 미리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필기 다 했죠? 지워도 되나? 윤성하고 있나? 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온대저기압. 자, 고기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요. 고기압은 또 다른 기준으로 따지면 키 큰 고기압과 키 작은 고기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력을 나타낼 때 자기력선을 나타내듯이 기압의 영역을 나타낼 때, 기압의 크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등압선이라는 걸 그리거든.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해서 나타내는 등압선인데 같은 범위 안에서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면 기압의 변화가 크다는 거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커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같은 범위 안에서 등압선이 간격이 넓으면 기압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니까 바람이 약하게 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바람이 강한 이유가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의 등압선이 매우 촘촘해집니다. 근데 시베리아 고기압은 정체 고기압이지만 공기가 차갑잖아. 그럼 어떻게 돼? 뭉치지. 뭉치면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뭉치면 조금 지나갈 때마다 기압 차이가 뽁뽁 생기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면 어차피 고기압이지만 등압선 간격이 좁아져서 같은 개수의 등압선 사이 키가 작아. 키 작은 고기압이야. 근데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게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어차피 고기압이라 공기가 대빵 많은데 얘는 기온이 높으니까 공기가 벙벙벙 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압의 변화가 간격이 넓어져야 기압 변화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의 등압선을 비교해보면 등압선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얘는 키 큰 고기압. 그래서
온난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 한랭 고기압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압은 분류가 두 가지로밖에 안 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대저기압, 그리고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태풍을 불러오는 아이죠.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등압선이 동심원상으로 생긴 게 태풍이고,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 지역에 날씨 변화를 가져오는 저기압 중에 온대 저기압이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죠. 맞죠? 뭐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고기압은 주변으로, 얘들 안 되나? 봐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서 주변으로 공기를 보내주는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뭐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런데 저기압에서는 어때? 저기압은 주변에서 공기를 나한테 막 주죠. 주는데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 맞습니까? 그래서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향력이 없으면 회전이 안 생깁니다. 됐습니까? 북반구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북쪽에는 찬 공기가 있어. 이 두 개가 맞닥뜨려 있다는 거는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따뜻한 건 위로 가고 싶고 찬 건 밑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 상태가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한 게 여러분이 볼 때 왼쪽으로 올라가고 찬 게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 방향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저기압이 형성이 안 됩니다.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따뜻한 공기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찬 공기 위로 올라가고요. 찬 공기는 여러분의 왼쪽에서 따뜻한 공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생기죠. 그러면 정체전선에서 회전이 생기면서 파동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앞쪽에는 온난전선, 뒤쪽에는 한랭전선이 생기거든.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발달하는 거야. 근데 봐봐.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이 올라가고 한랭전선 때문에 한랭전선이 형성하기 위해서 찬 공기가 내려가니까 자꾸 올라오고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 따뜻한 공기가 위에, 찬 공기가 밑에 되겠지. 이게 폐색이 된 상태거든. 그러면 온대저기압은 소멸합니다. 안정적이니까. 찬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면 안정적이니까 섞일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정체전선에서 시작해서 폐색전선으로 끝나는데 이 부분을 중등 과정에선 다루지 않아요. 자,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 있으면 아까 어떻게? 앞쪽에 온난전선, 뒤쪽에 한랭전선이 있죠. 자, 얘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잘 봐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걸로 그리면 온난전선 앞쪽에는 남동풍 맞죠?
온난전선의 후면이자 한랭전선의 전면은 남서풍 맞죠? 한랭전선의 후면은 북서풍 맞죠? 그래서 아까 온난전선은 남동에서 남서, 한랭전선은 남서에서 북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 위에 놓여있는 공기 덩어리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냥 이해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비가 아까 어디에서 온댔어요? 비가 온난전선의 전면, 맞죠? 한랭전선의 후면에 좁은데 이렇게 되면 되죠? 네. 맞아. 온대 저기압 자체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중심부에 상승기류가 생기면 구름 만들어지지. 그래서 강수구역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온대 저기압에 저기압 중심부를 포함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 이걸 지면에다 그려. 그러면 어떻게 돼? 왼쪽에 한랭전선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오른쪽에 온난전선이니까 이렇게 형성되면 되잖아. 근데 공기가 어떻게 돼? 여기는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드는 거잖아. 그래서 찬따찬. 그러면 여기에 비가 오면 이 중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는 곳. 얘들아,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여기는 어떻겠어? 맑겠지? 맑은 날씨가 유지됩니다. 근데 봐라. 어느 지역에 산다고? 편서풍지대. 편서풍지대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서에서 동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온대 저기압제를 느낄 수 있다 없다? 이미 지나가서 없지. 그러면 얘는 못 느껴. 그러면 느끼려면 어디에? 여기 서 있어야지. 여기 서 있었더니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 비가 와요. 처음에 남동풍이 불면서 날씨가 찹찹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갑자기 기온이 올라갔어. 뭐야? 온난전선이 지나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더니 풍향이 남서풍으로 변하고 날씨가 맑아졌어. 그래서 맑은 날씨인가 했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서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었고 날이 다시 추워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일입니다. 근데 봐봐라.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일 중에 보세요. 바람이 첫 번째 온난전선의 전면부에서 남동풍이 불죠. 두 번째 온난전선이 지나가며 온난전선의 후면부이자 한랭전선의 전면부인 남서풍이 부는 지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북서풍이 불죠.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다가오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맞습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권과 기권을 모두 정리했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기권에서 복사평형도 해야 되는데 복사평형은 우리가 문답하거나 하면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해서 복사평형은 안 넣었는데 복사평형은 태양에서 보내줘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지구가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는 거. 그러면 온난화가 생기는 건 대기에서 온실가스가 얘를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보내주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커지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권과 기권을 엮어서 생각하면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때는 그냥 단순하게 빙하가 녹아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컵에다가 얼음 가득 담고 물을 넘치기 직전까지 받았을 때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컵이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했지만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될 때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해수는 유체죠. 유체는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죠? 맞나요?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해수 자체가 열팽창을 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빙하가 녹아서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사평형까지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중등 심화 과정이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교과서와 하이탑 교재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히 탐구 영역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